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7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원서 전부 다 냈지? 아주 기를 잘 모아서 잘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그 어떤 점수 차라든지 그런 거는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 어떤 지원자들의 그 해의 어떤 비율이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예년에 이제 비해서 그렇게 뭐 기복이 갑자기 어떤 특정 지역에 올라가고 그런 거는 좀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 내는데 너무 뭐 고민을 많이 하면 그렇죠. 기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자기가 이미 이제 임용을 준비할 때 가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쟁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이제 감안을 하고 정리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어때? 한번 주말에 이제 놀 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죠. 다시 여러분 성취호수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후반에 갈수록 기본적인 것을 자꾸 반복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새로운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자꾸 아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한 개 한 개 정확하게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봅니다. 자, 우리 A형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그렇죠. 첫째,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표현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 표현이라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세 가지죠. 바로 이제 화법에서 효과적 표현이라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 반언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화법의 기능 중에서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수용 생산의 우리가 첫 번째 요소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 구성.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다음 두 번째 효과적 표현.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우리 중요한 것은 전부 청자지향입니다. 그죠? 청자지향. 작문도 독자지향이고 그래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항상 머리죠. 그게 이제 결론이죠.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그래서 언어적 표현 전략.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보면 되겠죠. 언어라는 어떤 언어를 이제 쓰면 이제 실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을 쓰는 이제 그 구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자의 지적 수준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될 거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 주제에 맞는 그런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가장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적합한 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법에 맞고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적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있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언어, 반언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설명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에 대해서 환경 보호의 방법은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럼 주제에 대한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발표자가 사용한 언어적 표현과 효과를 살펴보자. 지금부터처럼 처음에 이제 말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취 요소에서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어적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뭘 한다? 우리가 해설의 그 이쪽에 밑에 이제 9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죠. 언어적 표현이라면은 이제 처음, 중간, 끝이죠. 그렇죠. 그런 항상 3단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말하고 할 때는 정보 전달이나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화법은 주로 이제 정보 전달과 관계 형성입니다. 그죠? 목적 자체가. 물론 정보 전달 안에 이제 주장도 있고 설득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서 표현이나 사회적 상호 관계는 주로 관계 형성을 이제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법의 주 목적은 정보 전달과 그다음 뭐다?
바로 관계 발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랬죠. 뭐 그게 이제 안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작문이나 독서처럼 정보 전달한다, 주장 설득한다, 그렇죠. 정서 표현한다, 뭐 사회적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별로 또 뭐예요? 주제가 있죠. 화법은 축하한다, 뭐 그랬잖아요. 초청한다. 그렇잖아요. 위로한다. 뭐 그렇잖아요. 문안을 드린다. 등등 그렇잖아요. 초대한다. 등등 이런 이제 상황별 목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상황 목적을 요구하느냐, 일반적인 목적을 요구하느냐, 그렇죠. 용어를 그걸 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 개 한 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봐두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내용 전개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이렇게 하고 중간부는 어떻게 하고 정리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라면은 전개 과정이죠. 그죠? 그래 구조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은 어떻게 하고 중간은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전부 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담화 표지겠죠. 담화 표시.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담화 표시를 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는 뭐가 된다?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뭐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담화 표지 중에서 뭐 한다? 연결 표현이죠. 연결을 하는 거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뭐로 많아? 담화 표지도 필요하다. 이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습니까? 유사답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 성취 요소에 있는 요소들 하면 연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제일 뭐예요? 완결된 글의 뭐 하나 형태가 통일성과 응집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주제에 맞는 언어를 해야 된다.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한편에 완성된 그런 뭐나 일관성과 완결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완결성을 갖추려면 처음, 중간, 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 중간, 끝을 나타내는 뭐가 필요하다. 담화 표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담화 표지. 보는 걸 이제 제일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죠. 그 다음에 청자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준비하여 쉽게 이해할 이게 이제 우리가 담화 표지의 기능입니다. 그죠? 담화 표지를 쓰면은 청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또 뭐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왜 기억하기에 좋다 그랬어요? 담화 표지를 알면 글의 뭐를 알 수 있어요? 구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기억을 하면 오래 못 하는데 구조로 기억하면은 그 내용을 이제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게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 기억한다 여기까지 이제 답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3단계 쪽으로 가면 이제 활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말해 여기서는 그 2단계까지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1단계 목적과 이해가 1단계 목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기 효율적으로 기억이 오래 할 수 있다. 기억하기가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을 예측하기가 쉽다.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예측해서 이제 읽으니까 글을 능동적으로 읽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측하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죠.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정의적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글은 우리가 할 때는 인지적인과 정의적. 그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과는 조금 여러분이 아마 이제 교과를 쭉 하다 보면은 내나 그놈이 맨날 쓰던 말이 그놈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자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이제 어떤 조건으로 나와도 결론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똑같이 그게 이제 응용을 해서 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에는 발표자가 사용한 반언어, 비언어, 뭐 준언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가 말 목소리 이제 그렇잖아. 목소리 발표자의 말 목소리의 속도를 느리게 말해 격앙된 어조는 크게 말하여. 이런 것도 전부 주 목적이 뭡니까?
전부 쉽게 이야기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반언어든 비언어든 전부 뭐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비언어 반언어는 바로 정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이제 작용을 합니다. 언어적인 것은 이제 이해 내용보다는 그래서 청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이 말입니다. 관심 이게 되겠죠. 그래서 청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청자와의 뭐 하는데 바로 뭘 하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집중하고 나면 이제 뭘 이루어지며 소통이죠. 그렇죠. 소통, 교감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다?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뭐라 그래서 독서든 작문이든 화법이든 의사소통 행위니까. 의사소통 행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는 서로 많은 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기 위해서다. 주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뭐 주고받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으로는 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 흥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그 사람의 의미를 잘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목적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효과적 표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이 교과의 그 성취 기준, 우리 많은 게, 그렇죠. 내용 학습 요소를 단계별로 외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과적 표현이 이제 어떻습니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가면은 정보 전달하는 글을 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주장 설득하는 글을 할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뭐로 갑니까? 이제 글의 유형으로 가겠죠. 그죠? 글의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의 유형에 맞게끔. 그러면 주장 설득하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표현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표현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장 표현을 많은 거 논리적이고 단정적이고 그래서 표현이 거기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쓴다? 어느 표현을 쓸 때 뭐 우리 서리법을 쓴다, 이중 부정을 쓴다, 그렇죠. 비유법을 쓴다, 뭐 대조법을 쓴다, 반복법을 쓴다, 뭐 열거법을 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로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근해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게 친밀하게, 그렇죠. 호감을 느끼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이제 언어적 표현을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의 유형으로 가면 이것이 뭐가 된다? 조금 더 그 글의 유형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외워두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2009 교육과정 해설이라는 거는 개론서입니다. 개론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글의 유형으로 가면 좀 세분화되죠. 그 유형에 맞게끔 그런 표현이, 전략이, 그랬잖아요. 조금 더 구체화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는 다음 단계는 이제 알죠. 이 표현, 효과적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우리 뭐가 됩니까? 설득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용 구조가 보면 설득 전략이잖아요. 그럼 설득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듣기 전략, 말하기 전략 이렇게 되겠죠. 듣기 전략. 듣기 전략 하면 이제 우리는 바로 또 세분화되게 공감적 듣기, 그렇잖아요.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 체계를 한 개를 아까 항상 강조하지만 그 한 장짜리를 외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어느 그런 파트에서 나오느냐 그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목차죠, 그죠? 목차. 그게 이제 우리가 도표잖아, 도표. 그래 개요 구조도죠, 그죠? 개요 구조도. 그러면 개요 구조도 도표를 알면은 우리가 많은 게 활용하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오래 기억하고 정확하게 이제 기억.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영역이 어디냐, 그걸 빨리 문제를 보고 빨리 떠올려야 문제 분석 능력이 신속 정확해진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이 주말에 그걸 이제 외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어떤 거를 외우는 것보다 그거 외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주제에 빗나가지 않고 이제 아까 말했던 선생님 항상 강조 종합적인 토탈 점수를 확보하는 데가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쳐다보니까 특정 문제는 완벽하게 많은 게 잘 맞추는데 어느 한 문제에 보면 실수를 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 거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너무 잘하는데
진짜 그 문제의 필요 이상의 지식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에 가서는 그만 많은 게 그렇죠. 어떤 실수나 우를 범해가지고 그렇죠. 비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 토탈 점수가 안 나와서 관리를 못해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수의 균형 있게 그걸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선생님이 이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 그 구조를 자꾸 이제 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균형 있게 점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죠. 일종의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관리.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그렇죠? 최대치를, 극대치를 끌어올리느냐에 초점을 두지, 모르는 것을 막 외운다, 이런 데 생각하면, 아까처럼 그런 부가 번해집니다. 특정대에서는 깊이 막 아는데, 그렇죠? 다른 걸 놓쳐서 만족과 불만족이 극과 극을 막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 점수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종합점. 그러니까 기분은 실컷 냈는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험생은 조금 어리석죠. 수험생에서는. 그렇죠. 자기 기분은 신나게 잘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는 바로, 그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또 보면은 이제 주도와 협력 등등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적 관계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수용 생산 다음에, 그렇죠. 화법은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화법은 이제 기능 단락에는 수용 생산, 사회적 상호 관계, 그 다음 점검 조절, 이 세 빼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두세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 안에 또 셋, 넷, 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파트 자체가. 그런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읽기 과정을 점검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요?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 자기 점검하고는 자기 평가죠, 일종의. 자기 평가. 자기 평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인 자기 평가 중에 또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 장문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하는 게 자기 평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장문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과정 평가. 과정 평가 중에 주로 오는 겁니까? 바로 반성적 글쓰기죠. 그렇죠? 반성적. 그러니까 자신이 장문을 해온 모든 것을 반성문을 써보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바로 자기 평가죠. 자기 평가. 그러면은 자기가 장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이걸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결과 평가는 우리가 출제가면 됐으니까. 그렇죠. 결과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분석적 평가, 그렇죠. 총체적 평가, 선택적 평가, 이제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읽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정평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 장문은 과정평가를 이제 조금 그러면 과정평가 중에서 낼 수 있는 형태는 관찰법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관찰에 이제 물론 요소를 이제 뭐든지 이제 요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평가는. 관찰할 때 뭐를 관찰한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료처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료처리는 이제 목록별로 이제 쭉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활동을 책의 목록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반성적 글쓰기. 이게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과정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방법하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시험에 하면 우리 첫째 맞듯이 이제 워크숍 교수법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평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이제 평가를 하고 난 평가에 바로 많은 거예요.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둡니다. 활용.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체별로 나누면 되죠. 평가 활용은 전부 다 누구 중심입니까? 평가는 누구 중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사 중심입니다. 교사가 많은 거예요. 학습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좀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2차에 여러분 뭘 할 때 면접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는 빨리빨리 시간 안에 탁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뭘 기억을 해야 돼요? 빨리 구상을 잘 한다는 거는 적답형이든 분류기준을 잘 떠올려야 됩니다. 분류기준. 그러면 평가 딱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체별로 분류를, 그래서 구성해 보면 주체별로 돼 있잖아요. 그지?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이렇게 국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떠올리는 게 바로 뭐다? 면접이든 수업이든 시험 공부를 잘한다. 분류 기준을 탁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법에 내는 게 외울 때 유형을 외우라는 이유가 그 유형하면 많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빨리 안 떨어온 이유가 유형은 외웠는데 그 유형에 많아 분류 기준을 안 외워서 그래요. 알겠죠? 유형을 외웠는데 그 분류 기준을 안 외우려니까 빨리 많아 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환기. 그렇죠? 종류 지식은 다 아는데 그걸 나눈 분류 기준을 모르니까 빨리 많은 게 그런 적답형이나 이런 많은 구상형에서 시간에 맞게끔 빨리 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그렇죠? 지금 시험 이 필답고사보다는 2차 시험이 훨씬 더 신속성이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싸움이니까 거기는 무조건 게임 오버 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2차는 1차보다는 훨씬 시간이 엄격합니다. 그렇죠? 엄격하다. 그럼 시간 지나면 무조건 감점이 막 돼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금 뭐 그렇잖아. 내려할 때 뭐 계기도 되죠. 뭐 찍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칠 때는 되도록 계기입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눠주면 보고. 그렇죠? 막 뭐라 하면 덮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 그 눈 감으란다 막 감고 있는 왜 순진한 놈. 시험 칠 때는 너무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험 칠 때는 적당히 반항화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나눠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렇잖아요. 저희 사람 나눠주기 바쁘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하면 또 덮으라 그러면 덮으면 되죠. 그거 봤다고 해서 뭐 쫓아내고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1번을 보든 2번을 보든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쓰고 싶을 써라 이 말입니다. 계속 뭐 동쳤다 손 들으세요 이래도 써라 이 말이야. 손 안 들었다고 뭐 죽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한자라도 더 쓰면 낫잖아요. 실격 처리가 없단 말이에요. 형태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아주 강한 배짱을 지녀야 돼요. 그런데 2차는 그래 배짱 부렸다는 뭐야? 말 안 하죠. 그렇지? 시간 넘어가면 막 감점이 그 저대로 돼 가니까 거기서는 배짱 부렸다는 끝입니다. 알겠어요? 2차 할 때는. 2차는 무조건 그냥 본단 말이에요. 놔둔단 말이에요. 시간 넘어가면 무조건 감점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나게 해도 무조건 감점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할 때는 주어진 시간에 많은 거예요. 안쪽에 시간이 조금 남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도록. 그렇게 이제 2차는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는 무조건 시간 오버되면 감점이에요. 그럼 크게 제약도 안 합니다. 무조건 깎아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만 놔두죠. 놔두면 이제 깎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여기도 바로 그런 걸 좀 기억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읽기 과정이죠. 읽기 과정 하면은 뭐 자기평가, 자기점검입니다. 그럼 자기평가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동료평가, 상호평가, 그 다음 전문가평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2차 면접할 때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는 교사가, 이제, 여러분 교사 이제 2차 면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딱 세 개예요. 뭐다? 2차는 면접 문제가 교사로서의 전문가 역량입니다. 학습 능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활지도 능력이에요. 생활지도 능력. 세 번째는 뭐는 교직관입니다. 국가관. 이거예요. 이 세 개밖에 문제가 없어요. 면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바로 뭐 전문가로서 수업 역량입니다. 수업 역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든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모든 게 뭐 잘못된다 이러면 여러분도 공부도 뭐예요? 시험 떨어졌다 뭐 잘못했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평가입니다. 그렇죠? 뭘 잘못하면 자기 주체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다른 걸 탓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뭐 나누면은 뭐예요? 자기입니다. 알겠죠? 학생 여기는 우리는 대부분 교육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인간 수업이기 때문에 주체를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알겠죠?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 1차든 2차든 뭘 할 때 나눌 때는 무조건 주체입니다. 주체. 그래서 우리가 교과도 보면 필자 아니면 독자. 그렇지? 화자 아니면 정자. 좀 주체잖아요. 사람 수업이니까. 교육은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람이니까. 뭐든지 일단은 딱 나오면 분류할 때는 뭐예요? 주체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주체. 그렇잖아요. 주체를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딱 나눌 때 그게 먼저 기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먼저 뚫려. 그러면 이 주체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주체를 누굴 요구하느냐? 청자를 요구하느냐? 독자를 요구하느냐? 필자를 요구하느냐? 화자를 요구하느냐? 학생을 요구하느냐? 교사를 요구하느냐? 학부모를 요구하느냐? 그렇죠?
다른 친구를 요구하느냐, 동료를 요구하느냐, 전문가를 그러니까 주체만 떠올리면은 뭐예요? 거의 한 7, 80분 다 풀려버려요. 그 기준이 절대성이 전부 그런 겁니다. 주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점검을 쭉 체크리스트로 가지고 했어요. 그럼 평가를 할 때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 평가 뭐야? 시기, 평가 방법, 평가 처리, 결과 처리 뭐나 방법, 그랬잖아요. 적용 방법, 이거 딱 이거예요.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시기, 평가 방법, 이거예요. 그 다음 평가 뭐예요? 이제 결과 처리,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제일 중요한 거 공정성, 객관성입니다. 그렇죠. 타당성.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 1을 통해서 자기 글을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우리가 보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학생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읽을지 잘, 읽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독서 방법, 전략을 이제 모색했다는 겁니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전, 이게 전부 전략이죠.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 나오면 무조건 전략 수업이에요. 전략 학습입니다. 전략을, 그런데 이제 남학생은 전략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은 우리는 전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모든 학습은 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단계별 전략. 그래서 우리는 기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교과는 기능 부분이 있는 이유가 단계죠, 단계. 그러면 단계에 뭐를 해야 돼? 기능을 알아야 된다. 그 기능 안에는 이제 우리가 단계별 전략입니다. 전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과 전략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단계 플러스 이제 그걸 원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단계별 원리가 있는데 원리 안에는 기능과 전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원리는 필요 없으니까 단계별 기능과 전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에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고, 그 다음 그것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 전략은 방법이죠. 방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전략이라 한다. 그렇잖아요. 교수학습 방법들입니다. 그랬잖아요. 방법. 그러면 그 방법에 이제 우리는 전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략이. 그러면 그때 전략은 여러 교수법도 있고, 하는 게, 그 수업 교수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교구도 있고, 교과 교육공학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적 측면도 있고, 수업 자료 측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수 방법적 측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교과 교육교, 교과 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학이 저거는 배웠죠. 여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내버리지 않고 뭐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건 본문에 그대로 있죠. 우리가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온 본문에 다 있어요. 뭘 찾는다. 다른 책을 이제 우리는 볼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전을 찾아볼까. 다른 책을 찾아볼까. 그러니까 사전이나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비교하거나 사전을 찾거나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개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했던 거죠. 그 다음 뭘 통해? 사전 없고 그럼 다른 책도 없다. 이러면 뭐하나? 이제 문맥을 통해, 뒤에 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짐작하는 겁니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 더 오래, 독서가 더 오래 이제 기억되고, 이렇게 나온 독서 기록장의 기록 과정에 책의 내용을 자신의 눈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독서 기록장을 해야 됩니다. 이 독서 기록장 일종의 이게 바로 자기 성찰 일기죠. 성찰 일기. 자기가 독서한 과정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습 일지를 쓰라는 거하고 같죠. 그렇죠? 생활 일기를 쓰듯이 학습 일지를 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용 공부를 한 많은 게 내용을 중심으로 쭉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글을 읽을 때 자기 점검은 자신이 글을 잘 읽고 있는지 점검 확인할 수 있고 독서가 잘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찾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점검하는 이유는 뭐야?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하는, 점검 다음에 조절이죠. 그지? 점검하는 거는 문제를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 조정하는 거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해결책.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 둘 중에 하나죠. 뭐가 된다? 바로 뭐 지식적인 측면과 많은 게, 교육 많은 게 전략적인, 교수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겠죠. 능동적인 독서다. 독서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여학생이 사용한 전략처럼 자기 평가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 질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그 이제 중간 앞에 있었죠. 뭘 해야 됩니까? 독서 기록장에 재구성해서 기록하듯이 무슨 전략이 필요해요? 자기 많은 게 기록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무슨 전략?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상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상인지 전략이라고 할 때, 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상인지 전략은 뭐하는 거예요? 조절, 점검, 조정입니다. 그죠?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점검은 뭘 한다? 단계별로, 과정별로 뭐를? 교수학습 전략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많은 거에 뭐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많은 거예요.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맥락에 맞게끔 조절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상인지 전략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또 상인지 전략은 그런 내용을 정하면 전략은 어떻게 있다? 자기 평가 전략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록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기 전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상인 전략의 세 가지 전략이 되겠죠. 세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는 뭘 했어요? 독서 기록장에 재구성해서 썼죠. 그러니까 바로 뭐하는 게 자기 기록 전략을 구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 읽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능동적 많은 게 독자가 되는 겁니다. 능동적 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상인지 전략은 뭐 나와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상인지 전략의 개념부터. 그렇죠. 필요성. 그 다음에 상인지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 요걸 이제 알아두죠. 그렇잖아요. 개념, 필요성. 전략은 전부 방법이니까 왜 그 방법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바로 뭐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독서의 주목적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능동적, 독자가 나오면 능동적 독자, 능숙한 독자. 이해를 나오면은 바로 뭐냐, 능동적 이해, 효과적 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점수의 독서 행위를 뭐 한다?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자기 평가 전략을 쓰는 이유입니다. 점검 조정하는 이유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장문 관습과 윤리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장문 관습에, 이제 일단 장문 관습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 공동, 우리가 장문이라는 거래 관습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언어 관습이 있습니다. 공동체 언어 관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습에 맞게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의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장문 관습이 있고, 언어 공동체 관습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글을 쓸 때는. 그러면 여기 이제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초대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초대하는 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따라서 목적은 학교 축제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서 예상 독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더라. 바로 표현이 달라지죠. 그죠? 표현. 이거는 건의문하고 같습니다. 건의문은 이제 우리가 예상 많은 게 건의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 다음 표현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왜 그러면 대상에 나오면 대상이 뭐가?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를 즐기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청자를 뭐 한다? 우리는 분석했잖아요. 관련성도 중요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지? 요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초대하는 글은 1번과 2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는 1, 2번을 쓴 이유는 바로 뭐예요?
초대 대상이 다르죠. 대상. 대상이 다르니까 바로 많은 게 그들의 요구가 달라졌고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요구가 달라졌고 표현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동아리 행사 일정 같은 나처럼 초대하는 글이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왜 이런 초대하는 글에 많은 게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초대하는 글을 보면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까 말했듯이만 예상 독자가 다르죠. 그러면 예상 독자가 다르니까 바로 내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왜 다 내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냐?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청자들이 독자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축제를 많은 게 보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배경지식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청자가 바로 많은 게 연령층이 다르다, 성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다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는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뭘 해야 됩니까? 일종의 뭘 한다? 정보 전달도 있고 설득하는 게 강합니다. 초대니까. 그렇잖아요. 행동 변화죠.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와서 즐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참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 변화. 그 다음 우리 동아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러면 정보 전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하는 글에는 광고문처럼 뭐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주장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보 전달도 있단 말이에요. 정보 전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행사가 이러니까 많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그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초대글의 내용이 그다음 그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이 첫째 뭡니까?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맞죠? 욕구를 충족시키면 무조건 설득당하게 됐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내겠습니다. 설득하는 전략이 단계별로 세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득 전략을 우리는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슬로우 욕구설을 이제 성취해서 보면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합니다. 여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나오죠. 그런 걸 알아둡니다. 이게 이제 그 형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높임표. 높임표현 하면 이제 일단은 문법이니까 외웁니다. 그렇죠. 몇 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높임표현이 바로 우리는 뭐냐. 성립 조건이 있고 유형이 있죠. 성립 조건이 바로 유형입니다. 유형을 안다는 건 그 유형을 나누는 성립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셋이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높임에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많은 게 주체냐 객체냐 문장에서 그렇지 문장의 주체를 이야기하느냐 객체를 이야기하느냐 상대를 이야기하느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직접 높이느냐 간접 높임이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유형입니다. 유형.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이야기야? 간접 높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 문제는 우리가 높임에서 이제 주체냐, 객체냐, 그렇잖아, 상대냐, 이걸 했지만은 여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성립 조건 우리가 그대로 이거는 이제 지식을 외우라고 일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립 조건은 보니까 우리는 제일 끝에 보면 있죠. 뭐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그렇죠, 조사. 그러면 조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높임에 다 해당이 됩니까? 주체 높임에도 해당이 되고 객체 높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조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객체 높임 할 때는 바로 깨서를 예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깨를 누구 예계. 왜냐하면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굽니까? 객체로 나타나는 것은 성분이 목적어나 부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사에 해당이기 때문에 깨를 예계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예계. 근데 주체 높임의 깨는 예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쓰이는 경우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일 때 쓰인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특수 의의를 쓴다. 이럴 때는 또 어디에 씁니까? 주체 높임과 많은 게 상대 높임일 때 씁니다. 그렇죠?
상대 높임일 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주체 높임에도 우리는 뭘 씁니까? 우리가 특수어휘를 쓰죠. 그렇잖아. 특수어휘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면, 많이, 선생님이 이제 좀 설명이 더 상대 높임이 아니고, 객체 높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깨나 조사라든지 특수어휘는 바로 주체나 객체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어말 어미는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문법에서는 선어말 어미는 바로 많은 게 주체 높임에서 이제 우리가 씁니다. 그랬잖아. 주체 높임에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객체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바로 상대 높임에서 이제 많이 쓴다. 상대 높임 전부 종결 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종결 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중세 문법은 선어말 어미가 다 있죠. 그렇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 이제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도 있고 그렇죠. 꼭지 달린 형. 이게 이제 이거는 상대 높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샵, 잡, 잡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객체 높임에 선어말 어미. 중세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없으니까. 이게 없단 말입니다. 현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현대는 이것이 변형이 돼서 다르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그 높임 표현에 바로 많은 거예요. 이제 형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니고, 참, 선생님 설명이 잘못했네. 간접 높임, 직접 높임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로 주체, 객체, 상대에 대한 높임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알아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중세국어의 특징. 중세국어는 어문이 있고, 어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문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문. 자음과 모음이니까. 그 다음 어휘가 있고, 의미가 있죠. 의미론에서. 의미론은 우리 세 가지입니다. 의미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전승되는 거죠. 그죠? 의미가 이제 대부분 중세는 통사는 이제 우리가 통사론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천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중세 국어를 공부하는 건 변천입니다. 변천.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천 과정을 보는 거고 현대 문법은 변천을 보는 게 아니고 변동을 보는 겁니다. 그죠? 변동. 그렇잖아. 이제 공시성을 보는 거고 변동은 공시성이 개념이고 변천은 통시성의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를 했다는 건 현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대 문법은 전부 변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음 변동, 모음 변동, 변동을 의미하는 공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바로 독호 중세 국어는 우리가 국어만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어만한 것은 근대 국어에 와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대 국어에.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에서 니언에서는 바로 많은 게 일종의 팔종성법, 종성표현입니다. 그죠? 종성표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알다시피 먼저 국민적으로 처음 만들 때는 종성부영 초성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표기에 적용을 잘 안 했어요. 만들 때만 그걸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팔종성법으로 이제 갔다. 팔종성법.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칠종성법으로 갔다가 다시 현대는 종성부용 초성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는 용비어천간에 있는 데는 전부 다 팔종성법을 이제 우리는 쓰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곳 같은 것은 그런 팔종성법에 어긋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옷이 이제 지옷이 이제 쓰였다 하는 그거 이야기. 그러면 8개 종성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는 우리가 아래아 때문에 우리는 어휘는 달라집니다. 어휘상의 특징이죠. 여름과 열매는 바로 별도로 다른 단어다. 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이제 우리가 가죠. 갈래성 특징입니다. 그렇죠. 갈래 특징하면 이제 우리가 6번에 이제 나오면 작품을 딱 보는 순간에는 이제 봉서 나가니까 내방가사입니다. 그죠? 내방가사. 그러면 이제 내방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로 딱 2개입니다. 그죠? 바로 내훈과 바로 규방의 한입니다. 내방가사의 주제는 내훈. 수신제가입니다. 알겠죠? 내훈. 그
그 다음에 바로 뭐야? 규방의 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했잖아요. 다마관습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다마관습, 관례가 정해지면은 그러면 내방가사라는 다마관습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은 게 그렇죠. 내훈 아니면 바로 뭐예요? 바로 한입니다. 시입살의 한. 이게 이제 다마관습이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훈적인 게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내훈이 이제 하니까 이거는 바로 뭐 하는 게 교술성이 강하죠. 목적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뭘 한다? 자녀 교육에 초점을 둬서 내방가서는 바로 어디에서 생겼다? 영남지방에서 주로 생깁니다. 영남지방에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나 집안에 바로 뭐 식구들, 자녀들을 교육하는 건 아녀자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아녀자들의 요즘 말하면 홈스테이지죠. 홈스쿨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교술성이 강해, 교훈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시입살이 애환이죠. 그건 이제 조선조 유교사회, 가부장적 사회의 폐단에서 오는, 그렇잖아요. 남존 여비사성에서 오는 그런 여인의 그런 한입니다. 한. 고달픈 삶에 대한 한. 그렇죠. 그걸 이제 주로 읊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뭐 하는 게 그런 한을 뭐 하는 게 표출하는, 완화시키는, 그랬잖아요. 그런 장치다, 이 말입니다. 장치. 그래서 심미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미적 기능.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로 하면 풀린다. 그런데 요놈에 많은 게 봉선화가는 그런 정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아주 뭐예요? 밝고, 쾌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랑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건 앞에 보면 백화부를 펼쳐보고 이러죠. 화첩을 보는 겁니다. 주방에서 너무나 이제 한가롭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4대부 여성들이니까 뭐 우리가 육체적 노동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민요하고 다릅니다. 민요는 육체적 노동이 많아요. 고달픈 삶입니다. 민요가 나오면 무덥고 뭐 생활의 고달픔입니다. 생활의 고단함. 생활의 고단함. 이게 이제 그 육체적 고달픔이죠. 육체적 고달픔. 가난으로 인한 생활의 고달픔. 이걸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남존 여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육체적 고달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규방에서는, 내방 가서는 전부 다 뭐는 한은 전부 다 뭐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애정이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 정신적인 고통. 이걸 이제 주로 많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육체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게 그런 겁니다. 주된 게. 그러니까 화첩을 보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요 시험 문제가 된 게 이 봉선화나 이름이 붙은 게 바로 뭐 하는 게 그랬잖아요. 바로 뭐 몇 행부터 5, 6행 곡이죠. 5, 6행. 그 5, 6행이 바로 어디에 닮았습니까?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를 넘나드는 거. 봉의 꼬리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봉선화가 봉황봉자입니다. 봉자가 봉황봉자. 그 다음 선이 바로 신선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봉황과 신선의 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선화가 제일 끝에 이름이 부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있던 게 뭐다? 자약히 붉은 꽃은 자하군을 닮았다. 자하군은 바로 뭐가 됩니까? 신선의 적삼입니다. 옷입니다. 옷. 그 군자가 바로 뭐나? 그 의복 의자가 돼요. 자, 붉은 많은 게 그랬잖아요. 옷 있죠. 그러니까 봉선화의 꽃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뭐하는 게 뭐하고 같다? 신선의 옷.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자군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에 푸른 뭐하는 게 색과 붉은 꽃, 잎에 푸른 거 붉은 거 전부 다 어디에다가 봉황과 신선의 의복 옷에만 이제 본따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봉선화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향기는 없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죠. 바로 말하는 게 이게 향기가 없는 이유는 바로 말하는 게 잡것들이 끓지 않게 고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고고함. 그러니까 여인의 그 고고함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향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봉성화 물을 들이는 과정이죠. 과정.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시상전개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뭐가 된다? 자신의 정서, 심정을 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표현법이 첫 번째 거는 바로 많은 게 의태법을 쓴 겁니다. 의태법. 그 다음에 중간에는 봉수나 꽃에 물을 드리는 거니까 뭐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서사적인 과정을 이제 쓰고 있다. 꽃물을, 봉수나 손에 꽃물을 드리는 거죠. 물론, 뭐뭐 하는 듯, 이건 전부 비유법이죠. 그렇잖아요. 대꾸 행태에 전부 비유법은 다 있는 거니까. 여기 문학은 전부 다 비유 상징은 다 전형적으로 깔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도리야. 그러니까 봉숭아꽃과 도화꽃. 그랬잖아요. 또 복숭아꽃과 뭐 하는 게 오야꽃. 이 말은 백꽃이죠. 복숭아꽃. 도자는 복숭아 도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리화. 그렇죠. 이자는 살구꽃. 이 말입니다. 복숭아꽃. 그런 일종의 그런 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대조를 쓴 겁니다. 대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니라서 설판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규중에 남은 인연의 그대 한 몸뿐이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많은 게 그대 이렇게 썼으니까 의인화 기법을 썼습니다. 의인의 기법을 썼다. 그러니까 주된 표현법. 봉수나 이 이름을 유라서 지은 것. 그러니까 봉수나 이름의 유래는 어디에서 유래된 거다? 바로 많은 게 의태법입니다. 그렇죠? 의태법. 그러니까 우리가 운문문학에서 고전시가에서 이런 이름의 발상법이 이제 발상법이라 그러죠. 그죠? 이름의 유래입니다. 여기는 의태법이고 의성법도 있어요. 그건 유상가입니다. 유상가. 유상가의 제일 끝에 보면 적다정조는 풍년조다 이런 게 있죠. 그렇잖아요. 적다정조, 소적다 이 말은 그 소적세죠. 적다정조는 소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소적세가 많은 게 우는 그런 소리에서 따온 거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동물들은 의성법입니다. 맹꽁이, 맹꽁 우는 데서 따온 거죠. 그죠? 맴이 맴한 데서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의성법을 땁니다. 의성법. 곤충의 이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양이라든지, 그 모양을 딴 거는 의태법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소리를 딴 거는 의성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부 의성법, 의태법도 전부 표현법상 비유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빗대어서는. 그러면 의성법과 의성법을 따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만큼 소리 모양이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죠. 생동감. 그럼 비유는 뭐나? 대상을 구체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사실감을 준다 그랬잖아요. 생동감을 준다 그랬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들어갈 거 이제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형식상, 내용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술적인 개념과 계통인 거리가 좀 멀다. 음수열이 4사조. 그러니까 우리는 4사조는 좀 정적입니다. 그렇죠? 정적이에요. 엄격한 이제 그런 형태. 그러면 3사조는 조금 많은 게 동적인 그런 병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전부 다 많은 게 이런 바로 생활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율조를 좀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일반적인 규방가사와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방에서의 많은 게 그런 여인의 섬세한 감성, 정서, 그리고 쾌활하고 밝은 정서가 잘 들어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바로 많은 게 이제 미의식으로 치면은 규방에서 자기가 물들이고 즐거운 생활이니까 우아미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생활이니까 우아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규원가 같은 거는 우아미가 아니잖아요. 그건 비엠이죠. 비장미다 이 말입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똑같은 내방가사인데 다르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볼 수 있겠죠. 이 봉선화가 좀 알아둡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우리는 그만큼 이제 여성들이 쓰니까 아주 비유법이 아주 많아요. 아주 대상이 섬세하다. 여성 작품이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숲이 나오면 진솔하다, 섬세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진솔한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말을 잘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에 대한 쉽게 말해서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뭐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합니까? 이런 섬세하고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표현법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바로 관동별곡과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의동 김새 동명일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출과 월출이 장면이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동별 그것도 일출을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주로 뭐예요? 영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일출 그 자체의 장관에 이제 초점을 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는 비유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동명일기에 보면은 해가 뜨는 장면에 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있죠.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잘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출을 보기 전에 또 볼 때 여인의 그 감정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들어있어요. 그런데 관동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동별은 전부 다 뭐하나? 생략과 압축으로 되어 있다. 함축적이 돼 말입니다. 생략과 압축.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게 여성하고 다르게 의미 전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자기의 정서라든지 장면을 묘사하지 않고, 여기는 똑같은 비유를 쓰는데도 여기는 뭐 관동별국 주된 표현은 뭐 하는 게 생략과 압축과 비약입니다. 비약.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함축성이 아주 강해요. 함축성이. 구체성보다는. 그래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그렇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그거는 이제 일출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묶을 수도 있고, 표현이.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그렇잖아요. 폭포를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 폭포를 묶으면 관동벌교의 폭포하고 유상가의 폭포를 이제 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관동별교는 폭포가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면은 폭포라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하질 않아요. 비유적으로. 그렇죠. 들을 때는 우레리는 보니까 눈이로다. 폭포란 말이 없어요. 12굽이, 그렇죠. 배를 펼쳐놓는다고 은하수를 펼쳐놓은 그렇잖아요. 보조관념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상가는 폭포가 많은 거예요. 흘러가는 모습을 굉장히 우리의 일상 우리말을 쓰죠. 생동감 있게. 그것은 바로 많은 게 향유계층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양반이고 이거는 평민이기 때문에. 평민은 일상어를 구사합니다. 우리말을 많이 구사하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동적이다 이 말이야. 이건 동적, 이거는 정적이죠. 그렇잖아요. 사대부 문학은 정적입니다. 이건 동적이 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다르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절기는 향유계층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양식 자체가.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동별국 일출을 보면은 바로 많은 게 임금에 대한 영군 지정을 얻는 거예요. 영군은. 근데 이거는 일출에 장관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다르니까. 향유계층이 다르니까. 이 남성이니까 선이 굵게 표현하는 거고, 이 여성이니까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에 비교할 때는, 그런 거는 뭐 할 때 기평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기평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따라서, 아까처럼 뭐에 따라서 향유계층과 목적에 따라서 표현도 달라지는 겁니다. 담화관습이 다르니까. 문체가 달라진다 그랬지. 문체는 또 뭘 드러낸다? 그 필자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요소가 문체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용어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평의 용어를 하나하나 외우기는 어려워요.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쓰면 그렇게 해서 문맥을 통해서 그에 맞는 용어를 자꾸 유출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봤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보느냐. 항상 가장 깊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전부 내용, 형식, 표현에 관계되는 걸 먼저 외우는 겁니다. 내용은 주제겠죠. 그죠? 그렇죠. 내용. 그 다음 정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형식은 구조죠. 전개 방식, 표현 방법. 그 다음에 형식은 구조나 전개 방법이죠. 그 다음 표현, 수사법 아닙니까? 표현은 이제 아까 말했던 주로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죠? 문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게 전부, 문학은 전부 거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이제, 그러면 갈로 속에는 그 중에 셋 중에 어느 걸 요구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좀 떠올리면은 예측하기가 좀 쉽죠. 예측하기가. 그게 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서동지전 나오면 이거는 또 뭐 우리 종류 알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했죠. 바로 뭐다? 의나소설이고 송사소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의나소설이나 송사소설은 잘 알다시피 거의 조선 후기입니다. 판소리 소설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뭐나? 근대의식이 드러난다. 근대의식. 그 다음 또 의나 기법은 풍자 기법이 들어간다. 교훈이, 풍자가 있고 교훈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의적 기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많은 이 계집다람쥐 서동지전 나오면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새로운 인물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형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새로운 세대, 조선 후기의 신문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는 바로 뭐 때문에 조선 후기의 많은 실학 사상 체계가 달라집니다. 사회 구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게 맞는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조선 후기는 대부분 바로 뭐예요? 실학 사상이 깃든 인물, 그러니까 근대적 성격의 인물이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뭐냐, 보통 쥐라든지 다람쥐의 인식을 바꿔놨죠. 그렇죠. 보통 우린 쥐는 부정적이고 다람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관습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걸 바꿔놨다. 그 다음 또 남편과 계집의 관계도 바꿔놨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게 백호신군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송사. 잘못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가 인지되고 뭐 이게 송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로 송사 소설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 뭐예요? 까치전이 나오면 조금 다릅니다. 까치전은 이제 뭐 하는 게 그때 재판관이 처음에는 뭐 하나? 요즘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다른 만화, 뭐에 의해서, 골원에 의해서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억울함을 푸는 거죠. 원억형입니다. 그런 걸 원억형이라고 그러죠. 억울함과 원망을 풀어가는 겁니다. 원억형.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치전은 처음에는 모함을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원에 의해서 억울함이 이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환이 되죠, 거기는.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 똑같은 이제 봐서, 그 다음 서동지전을 하거나, 그렇죠. 이걸 해놔놓으면 이제 까치전 그거 연결만 하면 됩니다. 비교만 해서. 그걸 뭐 또 구태여 뭐 할 기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전부 뭘 한다? 의나 소설은 전부 전형이죠, 전형. 그러면 조선 후기의 그런 인물, 타락한 뭐예요? 관리. 이런 전형이죠, 재판관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뭐나? 이제 근대적인, 합리적인, 그렇잖아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쥐는, 이제 바로 뭐예요? 다람쥐는 무능력한 거죠. 몰락한 양반들입니다. 무능력한.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들이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서동쥐는 바로 뭐나?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입니다. 우리가 말 놀부하고 같은 겁니다. 조선 후에 새롭게 등장한 많은 게 상공인 계층,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그렇죠. 합리적이죠. 봉산탈주 치면 이제 취바리와 같은 겁니다. 취바리.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뭐 새로운 인간상 제시라면 우리 뭐 떠오르는 건 금방 알죠. 뭐 우리가 대표 시험 이제 우리 춘풍의 처 나왔죠. 춘풍의 처. 그 다음에 새로운 인간상 하면 딱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게 춘풍의 처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춘풍의 처 나오면 배비장전도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서동지죠. 그 다음에 바로 박지원의 소설. 이게 전부 딱 나오면 정해진 거잖아요. 새로운 인간상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하면은 뭐다? 봉건주의적 인물을 뭐한다? 비판하죠. 비판.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니까 근대 시대를 근데 아직까지 근대 시대는 아닙니다. 근대의식의 신장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면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런 기법, 이건 우리가 시험도 문제 앞에서도 했었죠. 현대시 할 때 했습니다. 그죠? 저번 주에 했죠.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낯설게의 기법, 속격 효과라고 합니다.
속격 효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속격 효과 이런 거는 전부 다 정경화 효과, 석격 이런 거는 이제 원래는 희곡 문화에서 온 겁니다. 브레이트의 그 희곡 이론에서 등장하는 게 극적감을 준다. 극적감. 참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주의는 기능은 바로 뭐예요? 그 밑에 알아두죠. 독자에게 참신한 인상을 심어주고 작품의 의미를 깊게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효과입니다. 일종의 반전의 효과죠. 반전의 효과. 그렇죠. 흥미를 유발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그 의미를 깊게 각인시킨다.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강한 인상을 준다. 뭐 요즘 말하는 뭐 임팩트를 강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팩트가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많은 게 뭐든지 뭐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굴 만나거나 학교 가는 뭐든 처음에 가서 딱 임팩트가 처음에 딱 강해야 됩니다. 강한 인상. 그렇다고 뭐 지폐를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임팩트를 줘야 그게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인물, 인간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대주, 다람쥐 등등 나오죠. 그게 이제 선생님 읽어두고. 그 다음에 갈래상입니다. 갈래상은 이제 우리는 여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송사소설이라는 거죠. 그죠? 송사소설. 뭐 의인화소설하고 이제 송사소설 두 개입니다. 갈래상으로는. 의인화소설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풍자하기 위해서죠. 비판하기 위해서. 그건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신랄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인화 우의적 기법을 쓰는 겁니다. 또 이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깨달음 교훈을 주기.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바로 송사라는 건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과제부여와 과제해결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어나간다 이 말은 사건에 뭘 주는 겁니까? 인과성을 주는 겁니다.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논설문을 주장하는 글에 논리적 구조주기. 어딘 겁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12에는 그치? 후에는 논리 구조에 있었어요? 2012에서는 바로 연역, 귀납, 유비,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있었죠. 지금은 2015는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렇죠? 2015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역, 귀납. 유비치료도 그렇잖아요. 귀납에 해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도 그게 이제 들어가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문제와 해결의 그게 문제 해결 구조는 우리가 무슨 구조였어요? 전개 방식에. 논리적 원리죠. 그렇죠. 전개 방식은 세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 원리, 공간 원리, 논리적 원리. 물론 그걸 또 더 세분화하면 나열 구조, 시간 구조, 공간 구조, 논리적 구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세 개로 하면 시간, 공간, 논리라면 논리 안에 나열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인과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취호서나 교육과정에서 기본 지식은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1차고 2차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 그걸 빨리빨리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이 서답형에 맞게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다한 개론사, 잡다한 내용 아무리 많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용 공부는 어떻게 하냐? 지금의 서답 공부는 기본 핵심 지식만 외워가지고 자꾸 그 지식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적용하는 공부. 이걸 공부를, 이론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론 공부는 딱 1, 2월 달, 길에야 1, 2, 3, 4만 하면 됩니다. 핵심 단어만 딱 겠죠. 해가지고, 그거는 자꾸 외우는 거니까 반복하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 구조가 시험이 1년 프로그램이, 그래서 1, 2, 3, 4,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하고 90, 10,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5, 6, 7, 8은 적용 공부잖아요. 그지? 적용 공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5, 6월 달부터 기출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도 달라지면서 기출에 이제 먼저 적용을 시킵니다. 실전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이 서답형의 학습 시스템이 공부하는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제일 방법이.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오래 한다고 이 서답형이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지식 공부를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지식은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 그걸 자꾸 다양하게 많은 적용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공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그걸 못하면은 이제 이 서답형의 경쟁력이 자꾸,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공부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론 공부를 너무 오래 많이 해서 그래요. 자꾸 매년 떨어지면 자꾸 이론을 정교화시키는데 자꾸 초점을 둬서 그래요. 지식을 정교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정교화시킬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걸 말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그렇죠. 그 상황을 딱 보면 그 지식이 빨리빨리 떠오르는 거. 단순 명료하게. 그걸 해야 이제 서답형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잘 풀 수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이론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게 빨리 이제 인식이야. 공감이 안 가요. 이제 지금 모의고사를 풀거나, 그치? 2차를 해보고 나면은, 그치? 내가 뭘 모르는, 그치? 뭘 공부를 했는데 빨리빨리 안 떠오른단 말이야. 이제 그걸 또 느끼는데도 또 다음에 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떠오르게 지식을 익혀야 되는데, 그걸 또 1월달, 2월달, 그냥 처음 공부하듯이 또 개론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자꾸 이제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참 인식이 쉽지 않아.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자기 학습 시스템을 바꾸라. 떨어지면 무조건 작년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매년 수업 방식을 바꾸듯이. 그렇잖아요. 뭔가 변화를, 기본적인 좋은 거는 지키고 뭔가 자꾸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러지 않으면 도태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잘 나가던 게 내일 안 팔릴 수 있어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옆에 놈 또 생기쁘고 그렇잖아요. 음식 맛도 가격도 다른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이런 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그렇죠. 업그레이드 된 기술 개발을 해놓잖아요. 팔아먹을 때까지 팔아먹죠.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 경쟁이 치고 들어오면 많은 게 이미 개발했던 가지고 퍽 터뜨려가지고 이 새끼들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의 이제 같은 급수는 똥값으로, 그렇지? 확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마들 따라오면은 좀 개발비 뽑으려고 하면 똥값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못 뽑아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쳐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가죠. 자, 됐죠. 여기는 갈래상, 이거는 뭐입니까? 여기는 송사소설의 갈래입니다. 알겠죠? 어휘나 소설의 갈래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송사소설은 문제 해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 구조는 아까 말한 인과 구조죠. 그지? 인과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에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인과의 반대는 뭐예요? 우연성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과성은 필연성이니까. 그럼 답 저절로 들어가잖아요, 단어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근대소설, 아까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뭘 할 때는, 우리가 금오신화를 할 때는 설화에 비해서 왜 소설이냐? 사실성. 여러분, 소설인 이유는 사실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허구성이 사실성이잖아요. 가짜는 가짜지만 사실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뭘 했다? 뭐라고 요소를 했어요? 바로 현실에 있는 갈등 구조를 쓴 거고, 그렇지? 그 다음 인물과 배경을 구체화시키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표현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묘사체를 썼다, 이 말. 그래야 이제 사실성을 부여한. 그거는 요소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뭘 가지고? 사실성을 주는 게 구조입니다. 그죠? 이야기 구조, 서사 구조. 그러니까 송사소설은 서사 구조가 인과 구조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인과 구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이제 갈래상 용어로 수수께끼 구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목류소설을 우리가 한몽 구조가, 그치? 영웅소설을 일대기 구조처럼, 가정소설을 3대 구조처럼, 이런 구조에 뭐가 있어요? 관습 용어가 있단 말이야. 관습 용어, 서사 구조라 그러죠. 서사 구조. 그러면 갈래마다 뭘 가지고 있다? 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구조. 그걸 용어를, 그게 이제 지식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게 익힐 때 뭐라 그랬어요? 뭐든지 형식, 내용, 표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래 유형에 따라서 형식과 내용과 표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담화관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익히는 겁니다. 그거 공부가. 근데 그게 유난히 서답형에서는
그걸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학습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생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많아. 이 서답형 시험이 어디에 맞습니까? 예전에 뭐 선택형하고 다르게 많아. 지금의 우리 2012, 2015 많은 거예요. 이거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의 수업 방식에 거기에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아까 앞쪽에서 했지만 전부 우리는 뭘 익혀야 됩니까? 담화 관습을 익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담화 관습.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문학도 독서의 이야기라 그랬으니까 뭘 공부해야 됩니까? 담화 관습을 공부하는, 거래 관습을 공부하는 겁니다. 거래 구조를 공부하는 거다. 그런데 문학을 자꾸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그럼 내용 공부하는 거는 전부 뭐예요? 수능식입니다. 수능식.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임용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문학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학은 바로 뭐예요? 임용에서는 독서다.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문학 공부할 때, 임용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독서는 뭐 독서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독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독서합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서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향식으로 해야 된다. 하향식으로. 그렇잖아요. 하향식. 상호작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상호작용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스키마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걸 가지고 스키마를, 구조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그러면 그래 역으로 생각하면 지식을 익힐 때는 구조를 익히는 겁니다. 구조. 그게 담화관습이다. 이제 이해됐죠? 그럼 빠르빠르. 여기 있지. 그럼 답이 저절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신속하게 푸느냐. 시험 칠 때는. 아는 게 중요하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몇 초라도 빨리 아는 것이 이제 내가 우열이 있는, 우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빨리 떠올릴 때. 그렇지? 단서를 정확하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전부 다 풍장하면 죽음이죠, 죽음. 풍장이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죠, 저번 시간에. 여기는 집시 민족의 장례 문화입니다. 집시. 집시족들은 전부 뭐예요? 자연과 하나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 집시 영화 있죠. 늑대와 추몰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많아. 늑대와 추몰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우리가 뭐 별명처럼. 그러니까 집시는 바로 전부 다 이름, 사람 이름 자체가 뭐야? 자연에 떠돌아다니는 동물이나, 그렇지? 자연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농경민족은 여러분 뭘 씁니까? 여러분 성씨를 쓴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처럼 뭘 쓰면 봉간을 쓴단 말이야. 봉간. 농경민족은 정착민족이니까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봉간을, 지역을 봉간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봉간이 지역이잖아요. 그지? 그 지역이 대대로 내려온 그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묻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지? 자기가 살던 태어난 원래 땅이 농경민족이니까 그렇습니다. 농경민족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하고 많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하고 많은 거예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재산 많아. 형성이나 돈에 대한 관념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 세대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돈 벌면 땅 사야 돼, 집 사야 됩니다. 그렇지? 집을 크게 하는 게 많은 거야.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많아. 집 크고 주면은 받고. 주는 거니까, 그렇지? 마다하지 않죠. 그 대신 내가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구조가.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세대는 그 위에 세대들은 많아. 비싸게 돈 주도 깔고 앉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놓고 매달 돈 없다고 징징댑니다. 몇십억짜리 집을 깔고 앉았으면서. 그렇잖아요. 그저께 이제 TV 보니까 세계 무슨 이래 프로그램도 요즘 많대 여행하는데 세계 각각 사는 많은 거예요. 우리 외국 사람은 결혼해서 이제 사는 그걸 이렇게 하는 그 종편에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스위스에 사는 한 부부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살아요.
집은 이제 거기 서 있어야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많아. 맨날 여행을 다니는 거야. 부부가 둘이.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사진작가, 여행작가입니다. 여성이 한국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웹 디자이너입니다. 남편은 뭐 스위스니 독일인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뭐 하나? 인터넷만 터지면은 자기 뭐 한다? 그치? 친구 뭐 회사에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에 이제 근무하는데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기들한테 한대요.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행을 다니고 세계여행 다니고 그렇게 맨날 놀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 자기는 딱 보니까 자기 재산이 뭐밖에 없어. 여행 가방 2개밖에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이랍니다. 그게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하고 물품하고 그치 카메라하고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도 일반 사람이 버는 뭐 그렇죠 평범한 그 수익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웃기는 게 많아. 나는 그 사람들처럼 비싼 아파트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친구는 뭐나 명품 백이 많은 거야. 몇 개 있고 명품 구두가 몇 개 있고 명품 옷들이 몇 개 다 진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으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는 돈으로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장에 걸린 신발장에 있는 그 신발을 몇 번 신습니까? 옛날에는 그는 많아 신고 나가면 남이 부러워했어요. 물론 그 소수 우리가 뭐 상류층에는 자기들끼리 브랜드끼리 싸움을 하겠죠. 니는 오늘 신상 뭐 샀다 그랬죠. 지금 여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대다수 국민들 8, 90들 누가 뭐 신고 가든 뭐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저 신발이 그 하나 사고 싶어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량진을 보면은 많아. 거의 다 쓰레빠 줄줄줄 꺾고 다니지. 그렇지. 선생님도 맨날 운동하시고 구두를 신고 이제 구두를 신으면 발 아파서 못 신을게. 요즘 운동화 아주 가볍고 좋던구만. 그렇잖아요. 아주 편하고 그렇지. 아주 가볍고 그렇잖아요. 비가 와도 뭐 그저 쑥쑥 빠지고 바람도 잘 발냄새도 안 나고 아주 한번 신으니까 뭐냐 다른 거 신기가 아주 불편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캐주얼 입고 아니면 뭐야 일반적으로 뭐야 선생님 이제 갈 때 어떻세요? 특별한 자리 아니면 맨날 뭐 입고 다니면 선생님도 추리닝 입고 다녀요. 운전하고 어디 가도 제일 편해요. 아무데나 뒹굴 그대로 자도 되고 그렇지 아무데나 앉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가볍고 옛날에는 그렇게 추리닝 입고 밥 먹으러 가보세요. 이씨 호리자리 난리 나겠죠 어른들이. 지금은 바로 보면은 뭐 전혀 그러니까 옷이 별로 옛날처럼 많아 비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명품 그 옷장에 걸어놓은 거 뭐 스님도 뭐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입을 똥 말똥이단 말이야.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죠.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뭐 집 사고 하니 그렇잖아요. 여행 다니고 젊어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요즘 뭐 어른들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하지. 야, 그렇잖아요. 바로 뭐 하는 게 예전에는 바로 뭐예요? 가슴 떨리면은 뭐 젊었을 때 하라고 하죠. 요즘은 바로 뭐예요? 다리 떨리면 인생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리 떨리지 않을 때 막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 뭐 그러면 여름 쓰고 다니면 요즘 부모들은 뭐하나 저 새끼들은 생각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먹고서 어떻게 처자식 먹고 살라고 맨날 여행 다니고 주말마다 쓰고 엄청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 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는 그래 살아도 제가 아버지보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삽니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사회 구조가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은 있어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각각처럼 의식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재산 그것밖에 없어요. 트렁크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재산 이것밖에 없대요. 옷도 맨날 그렇지 여행 다니니까 그 다음 많은 거야. 이 지역 가니까 거기서 사서 많은 거야. 입고 버리뿌리 그렇잖아요. 입고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 갈 때 뭐 하나 추운 지방 그렇지 북유럽 간다 이러면 많아. 맞겠지. 옷이 트렁크겠지 이만큼씩 있지. 지금은 여러분 여행 가면 이제 현실적이 되고 뭐하노? 그렇게 안 가죠. 여러분 학생들 여행 가보면 뭐 스님들 뭐 딸님들 보니까 뭐 유럽 같은 보면은 별로 안 가방 요만 조그만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많아.
야, 우리는 불안하니까, 야, 미리 어느 지역 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 예약 다 해놓고 왜 안 가지 않고 왜 그러냐니까 이 새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행하다 보면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죠. 또 코스가 뭐든지. 그러니까 잘나고 뭐 여국에 잠자를 저 또 가야 된다면 엄청난 시간. 그러니까 그거 가면 현지에서 많으니까. 그럼 요즘 애들은 겁대가리 겁잖아요. 그렇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야? 인터넷이 잘 되고 이 말이 되니까. 이 늙은이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불안한 겁니다. 미리 잠자리를 안 정해놔 놓으면. 그러니까 비용도 싸고. 그러니까 그거 뭐 게스트 들어가니까 또 떠나가는 놈은 죽어가고. 그렇지? 죽어가고. 저끼리 죽어봤대 또 보니까. 여기 내 있다가 다른 데 가는 놈은 나 필요 없다 하고 죽어가고 뭐 이러던구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잘해요. 그게 요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뭘 얘기하냐. 죽음관인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풍장이라는 건 중요한 게 보세요. 내 세상에 다오 이러니까 뭐 소망이죠. 그런데 보세요.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식에 가는 저 손목에다 가죽끈에 가면 저 택시를 어디에 군산 통통배 타고 가방 속에 다리 넣고 그래 편한 선유도 지나 무인 들어가서 쭉 나갑니다. 가방 벗기고 그러니까 많아. 뭐 가방 벗기고 이제 처음에 그 무인도 까지는 많아. 딱 입혀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면은 많아. 전부 벗겨라. 가방 벗기고 옷 벗기고 구두 벗고 양발도 벗기고 뭐 한다. 새 속에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 말입니다. 그건 던지고 손목시계 벗어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 퉁퉁 튀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달라. 이게 바로 살을 말리게 이겁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자연으로 그냥 일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구두, 이거는 손목, 양발 많은 게 가방 이런 거 전부 세속적인 굴레들입니다. 현실적인 삶, 욕망 이걸 다 버리고 요즘 말은 우리 도선유의 무욕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버리고 어금니 박힌 녹슨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빛나게 해다오. 이거는 뭐예요? 만원법이죠. 그러면 이제 썩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백금 이빨 안 썩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게 빛나게 하는 이런 것만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이 말입니다. 바람의 이불, 이거죠. 바람 이불처럼. 그러면 이때 바람은 좋아 나빠? 긍정입니다. 이불처럼. 그렇잖아요. 바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마를 때 바람과 놀게. 그 다음 보세요. 바람과 놀게 해다오. 이 말이잖아요. 이때 바람은 뭐예요? 긍정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바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풍장이죠. 그 다음 나는 죽어서 파랑새 돼요. 푸른 하늘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뭐가 되고 싶어? 파랑새가. 이 송에는 전부 여기는 나는 윤회사상이 깔려있죠. 그렇죠. 파랑새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이 말입니다. 푸른 우름우름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음관에 대해서 낸 객관적인 태도와 의존은 우리 시의 전통에 사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삶의 진상을 시인의 진지한 노력의 이제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억에 호응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뭐가 되면 그래서 가에서 찾았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바람처럼 떠돌아다니고 싶다. 바람이 꾸러 자신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육신은 그냥 떠들어서 바람과 같이 자연과 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은 것은 바로 많은 게 소멸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속받자. 이제 세속의 구속. 여기 아까 말한 가방, 옷, 구두, 양발, 손목, 시계 그렇잖아요. 백금 이런 건 세속적 가치죠. 구속.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시험 쳤던 뭐하고 같습니까? 구속하는 거 배웠잖아요. 시할 때 배웠죠. 누구 거 배웠습니까? 송찬호의 구두 배웠죠. 구두. 그러니까 낡은 구두가 구속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두.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낡은. 그렇죠. 그럼 구속에서 벗어났어. 그건 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하고 같죠. 도시가 구속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 남쪽 나라로 가고 똑같은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뭐다? 전부 다 이제 기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봐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자세, 죽음에 대한 자세, 죽음에 대한 자세는 이제 대부분은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태도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달관의 자세 이런 게 있는데 그는 이제 아까처럼 달관의 자세는 뭐 역설법을 썼으니까 참신한 기법이죠. 그 일반적인 우리는 죽음은 뭡니까? 운명론이죠. 숙명론. 우리 동양의 우리 전통적인 죽음은 체념 숙명론입니다. 달관하는 게 아니고 체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게 달관한다는 거는 근대에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바로 역설적인 아까 낯설게 할 깊이 참신한 사고방식,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니까 참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하명수에 우리 뭐는 해바라기 비면처럼 저항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강한 의지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 하명수의 해바라기 비명도 우리는 보면은 뭐나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법을 뭘 썼습니까? 저항 의지는 강한 뭐나 의지니까 많은 게 어떻습니까? 강조죠, 강조. 그래서 대조법을 쓰고 점청법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조잖아요, 주된기, 그지? 시상 전개 방식도 대조고, 표현법도 대조고, 그 다음 점청, 시행이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시행이 길어진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바로 긴박함을 조성합니다. 그냥 자신의 강한 의지를 이제 그는 뭐예요? 정서를 시행의 길이, 속도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서를. 그렇죠. 시행이 길다는 건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지? 빨리 읽어다는 데는 긴박성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강한 뭐예요? 생의 의지,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막 긴박해야 되잖아요.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긴장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위 길어.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뭐하나 정서, 내용, 형식, 표현, 그렇지 않은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그래서 그거는 바로 뭐예요? 생에 대한 뭐야? 예술혼에 대한 강한 의지. 그치? 이런 걸 잘 효과적으로 들으니까 그 시 전체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내용, 표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작품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문학에서는 없어요. 여기서 안 된 거는.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말라. 그건 비판 문제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티어 많은 게, 그 문학을 그렇게 많은 게, 안 되게 작품을 뭐 바꿀 수는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 내는 게 아까처럼 비판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유형으로 내는 겁니다. 별도로 보는 걸. 근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전부 뭐나 아름답다. 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 문학으로 이미 나온 거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휴식했다가 뒤에 서술형을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